당신이 좋아하던 동네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맛이 변했습니다. 자주 사던 브랜드가 사라지고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가격만 계속 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원래 그렇다고 넘기지만, 하지만 이런 일들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무대 뒤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변화의 이름이 바로 사모펀드의 인수입니다. 오늘은 사모펀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을 사들이는지, 그리고 왜 그 대가를 결국 일반 사람들이 치르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쉽게 말해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투자회사입니다. 주식을 조금 사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소유합니다. 회사를 인수하고 나면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줄일지,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이익을 끌어올릴지까지 모두 사모펀드가 정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 주식의 일부만 갖고 있지만 사모펀드는 회사의 대부분 또는 전체를 사버립니다. 당연히 회사 전체를 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자기 돈은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회사를 산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수익을 올리고 몇 년 안에 다시 파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집을 사서 리모델링한 뒤 비싸게 파는 것과 비슷하지만 여기서 집은 직원도 있고 고객도 있고 제품도 있는 살아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사모펀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헤지펀드나 벤처캐피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헤지펀드는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일반 투자자처럼 거래를 하지만 규모가 훨씬 크고 공격적입니다. 벤처캐피탈은 작은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신생 기업에 돈을 대고 그 성장을 기다리는 방식이죠. 반면 사모펀드는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을 노립니다. 고객도 있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는 기존 회사들을 인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회사들로는 블랙스톤, KKR, 아폴로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많은 기업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부터 병원, 식당, 아파트까지 사모펀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 사모펀드는 어떻게 기업을 사들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차입 매수입니다. 영어로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1억 달러인 신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사려면 1억 달러를 전부 현금으로 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는 자기 돈 2천만 달러만 쓰고 나머지 8천만 달러는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를 사고 난 뒤 그 빚을 사모펀드가 아니라 방금 인수한 회사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신발 회사는 원하지도 않았던 막대한 부채를 갑자기 떠안게 됩니다. 회사가 빚을 떠안게 되면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줄여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직원 해고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단기간에 비용이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가 이어집니다. 더 싼 재료를 쓰고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장기적인 개선 계획은 전부 뒤로 미립니다. 이런 변화들이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모든 불만의 원인입니다. 맛이 변하고 서비스가 느려지고 가격은 오르는데 품질은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토이저러스라는 장난감 회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토이저러스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엄청난 부채를 떠안았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써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투자할 여력도 없었고 매장은 낡아갔으며 직원 수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사를 따라잡기는커녕 기본적인 운영조차 버거운 상태가 됐죠.
결국 토이저러스는 2017년에 파산 신청을 했고 2018년에는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재기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전성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레드 랍스터라는 해산물 레스토랑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공격적인 비용 절감과 부동산 매각 구조로 인해 운영 압박이 극심해졌습니다. 직원 수는 줄고 재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서비스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단골 고객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쉬 슈퍼마켓 역시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매각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들이 겪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사모펀드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돈을 짜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모펀드가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인력 감축입니다. 베테랑 직원들이 먼저 잘립니다. 급여가 높기 때문이죠. 경험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의 비용 절감입니다. 더 싼 재료, 더 싼 공급업체, 더 적은 인력, 더 느린 서비스, 그리고 미뤄지는 유지보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체력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접시 위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 슈퍼마켓에서는 계산대 줄이 길어지며 고객 불만은 점점 쌓여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격 인상입니다. 수익을 즉시 늘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고객들은 같은 제품에 더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심지어 양까지 줄었는데 가격은 오른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땅이나 건물을 파는 것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당장 현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 건물을 갖고 있던 회사가 있다면 사모펀드는 그 건물을 외부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계속 쓰기 위해 회사는 이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부릅니다. 사모펀드는 현금을 챙기고 회사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당장은 회사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니 좋아 보이지만 매달 나가는 임대료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가 추가 대출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는 주체가 사모펀드가 아니라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마다 사모펀드는 거래 수수료를 챙깁니다. 회사는 대출금 전부와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사모펀드는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가져갑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 배당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소유주인 사모펀드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회사 금고에서 돈을 꺼내 사모펀드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사를 되파는 것입니다. 인수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마지막에 큰 수익을 얻습니다. 만약 회사를 팔기 전에 망해버려도 사모펀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수수료도 받았고 대출도 받았고 배당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플레이북이 왜 많은 회사들이 사모펀드 인수 이후 약해지거나 사라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동안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 단골 가게를 잃은 지역사회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느끼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건 근로자들입니다. 회사에서 비용 절감이 시작되면 해고가 이어지고 남은 직원들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떠맡게 되면서 실수는 늘어나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집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줄이 길어지고 서비스는 느려지고 직원들은 지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 가게들도 문을 닫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점들이 폐쇄되면서 어떤 지역은 필수적인 상점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식품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식료품을 사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차가 없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오르니 소비자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들은 개선보다는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사모펀드의 영향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사모펀드가 병원이나 요양원, 응급클리닉을 인수하면 비용 절감이 곧바로 인력 감축과 대응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면 약물 투여가 늦어지거나 응급 상황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요양원에서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장비 교체와 직원 교육을 줄이면서 환자 안전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사들이면 임대료는 오르고 관리는 나빠지며 건물은 점점 낡아갑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수리가 늦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춰도 대응이 느립니다. 세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임대료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라갑니다. 세입자들은 더 많이 내고 더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선택지도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다른 주택들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와 소비자,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사모펀드는 여전히 돈을 벌고 떠납니다. 수수료를 받고 특별 배당을 받고 회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챙깁니다. 회사가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도 사모펀드는 이미 훨씬 이전에 이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구조가 사모펀드 모델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위험은 회사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떠안고 보상은 사모펀드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사모펀드 인수 이후 무너지는데도 사모펀드는 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저금리 환경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집니다. 사모펀드는 이 환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낮은 이자로 빌리고 더 많은 회사를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싸게 빌린 돈으로 회사를 사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만든 뒤 다시 비싸게 파는 구조가 반복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기금과 대학 같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해 사모펀드에 막대한 자금을 맡깁니다. 사모펀드는 이 돈을 이용해 더 많은 회사를 사고 같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래에 은퇴할 근로자들의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을 사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집니다.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은 사모펀드에게 특히 쉬운 타겟이 됩니다. 이미 실적이 나쁘거나 현금이 부족한 회사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모펀드가 통제권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압박 구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은 사모펀드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헐값에 매물로 나왔고 사모펀드는 이때 대규모로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경쟁이 줄어든 산업 환경도 사모펀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모펀드가 같은 업종의 여러 회사를 소유하면 가격을 통제하고 비용을 줄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모펀드 그룹이 소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있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같은 주인 아래에서 고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모펀드는 주거, 병원, 식품, 보육 같은 필수 산업으로 빠르게 진출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경제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불황이 와도 사람들은 집에 살아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며 먹을 것은 사야 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필요합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모펀드가 계속 확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규제가 제한적이고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규칙이 논의될 즈음이면 사모펀드는 이미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거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규제를 준비하는 동안 사모펀드는 로비를 하고 법의 허점을 찾고 구조를 조금씩 바꿔 규제를 피해갑니다. 정치 자금을 기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모펀드를 강하게 제한하는 규칙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 사이 사모펀드는 일상생활의 더 많은 영역으로 계속 확장해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모펀드는 막대한 부채를 이용해 회사를 사고 빠르게 수익을 만들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와 대출, 특별 배당을 통해 돈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회사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도 사모펀드는 이미 훨씬 이전의 이익을 확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더 비싼 가격에 더 낮은 품질을 감당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며 필수 서비스를 잃는 것은 지역사회입니다. 사모펀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투자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미래나 직원들의 삶, 고객들의 만족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환경과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거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는 규제 환경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당신이 자주 가던 식당의 맛이 변했다면, 좋아하던 브랜드가 사라졌다면, 같은 물건인데 가격만 계속 오른다면 그 뒤에는 사모펀드의 손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이런 변화들이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선택과 계산의 결과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사모펀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 패턴은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